지난해 9월, 10월, 11월 또 12월까지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 0.7, 0.9, 1.1. 그러니까 거의 1% 미만이거나 뭐 거의 1% 수준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외환위기 직후에 어떤 잠시 하도 경제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좀 낮았던 때 이후에 14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치다. 그래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고 올해 1월도 1.1%로 저물가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무후무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볼 때도 인플레이션이 보다 빈번했고 디플레이션은 아주 드물게 나타났는데 디플레이션의 예로는 뭐 1940년대 대공황기 이후에는 그 90년대 일본에서 자산 디플레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그것이 대표적이다.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은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높아졌다든지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일본과 같이 어떤 그런 디플레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 기술 진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 되는 어떤 그래가지고 디플레가 되는 이런 이제 공급 측면 디플레가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또 자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총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수요 측면 디플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수요 측면 나타나는 디플레가 되면 당연히 이제 실질 금리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또 채무자는 부담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이런 데다가 물가 하락이 앞으로도 되겠다 하면은 투자 소비를 또 이렇게 지연시키고 이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욱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디플레가 일단 시작하면 이거를 막을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 하는 게 큰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선진국들이 이 유동성을 사상 최대로 이렇게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어떤 학자들은 결국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히 미국에서 그 시퀘스터를 발동을 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가지고 총수요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그 선진국의 통화 증발이 신흥국에 유입돼서 자산 가격을 올리고 그랬다가 이제 선진국에서 다시 그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하자 신흥국에서 통화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나타나는 일부 신흥국에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네수엘라 통화 가치가 지난 3년간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고 지난해 인플레가 56%까지 이렇게 이르렀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역시 지난해 인플레가 한 28%, 통화 가치 하락이 한 58%. 굉장히 그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도 정도는 덜하지만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직접 통화를 많이 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낮아져가지고 특히 그 IMF 총재가 최근에 계속 그 유로존에 대해서 디플레이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플레이션까지는 안 갔지만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되는 당시 경제 상황과 어떤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9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3%
10년간 평균 됐었고요. 2000년대에 3.9%, 또 최근 3년간은 2.4%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그 기간 동안 5.4%, 3.2%, 1.7%,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그 2012년부터 국내 경제가 수요 부진으로 GDP 갭이 마이너스를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구조적인 내부 그 문제로 중장기적으로도 총수요 증대를 기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 82년에서 97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 평균의 소비 증가율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한 5.3% 정도 소비 증가율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상반기의 소비 증가율이 1.6%로 아주 급격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소비 증가율이 5.3%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한 것은 부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소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고령화 등으로 그 은퇴 준비가 덜 된 고령층이 소비 감소가 되면서 이제 부채를 통한 소비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최근에 1%대의 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3년 수출은 2.7% 증가를, 그러니까 소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수출 수입이 전체 우리 GDP 한 10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출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이제 우리 일본과 유사하게 이렇게 건설하면서 산업 공동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그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95년에서 2005년까지 연 한 50억에서 1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06년부터 이게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2012년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가 3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이 원화 강세 요인이 돼서 수입 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또 만약에 원화 강세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만약 엔화 강세처럼 자리를 잡으면 수출 경쟁력을 당연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또 이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증가를 시켰고, 이렇게 되면은 무역 수지뿐 아니라 이제 소득 수지 흑자폭도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일본에서 이제 일어났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 소득 수지도 이제 좋아지니까 또 원화 강세가 또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일본하고 유사하게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 요소 투입 부분, 또 소비 측면에서 저성장, 저물가 지속 요인이 존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자산 디플레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지금 또 자산 디플레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이것은 뭐 여러 그 발표나 통계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그 가계부채가 지금 한 개인 사업자까지 합칠 경우에 한 1130조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이 한 154%,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수치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또 미국의 서프라임 이 위기가 시작된 미국에서 이 비율이 136%였을 때 그것이 미국의 가계부채에 의한 주택 버블이 붕괴를 했었고, 이런 비교를 봤을 때도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420조 정도 되는데,
주택 부채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계가 이제 말하자면 주택을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또 자산 디플레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어떤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그 자산 가격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2013년에 뭐 취득세 폐지라든가 양도세 한시 감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이 2012년에 3% 하락을 했고 2013년에 1.1% 하락을 해서 자산 가격 하락은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 명목 그 실질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감안하면 더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제 지난해 조금 늘었습니다. 거래는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한 16%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2012년에 워낙 거래가 지금 적었기 때문에 상승했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거래가 활성화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적 효과가 있었고 또 그 반면에 그 전세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그 수도권 전세가가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 이제 매수자들이 그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전세가 상승의 가장 큰 동인은 주택 가격 하락 기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산 디플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퍼져 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좀 쉐어를 한다든가 좀 전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이것이 좀 어떤 액션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식시장을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1900에서 한 2000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2011년 이후에 뭐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 주식 거래량이 그 2012년에 비해서 32%, 한 33%나 떨어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자체도 보면은 그 삼성전자, 현대차 효과,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글로벌 위기 이후에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 그 효과를 제외를 하면 코스피 지수가 1500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착시 현상이 상당히 있다. 또 2012년 삼성전자, 현대차 영업이익이 전체 금융업체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한 37%나 되는 이런 그 자산 가격의 그 하락에도 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착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주택이나 주식시장의 위축이 자산 디플레 전조 현상이 아닌지 이게 상당히 그 세심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본하고 비교해서 아직 그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뭐 크게 진행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로 봤을 때 은행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은행의 그 부실 처리 비용이 글로벌 위기 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그 2005년, 6년, 7년에 평균 은행에 14조 정도 벌었는데 이게 한 9조 정도, 한 37% 정도 떨어졌고요. 최근 5년간. 지난해에는 그 은행의 평균 순이익이 한 6조 내지 7조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과거 글로벌 위기 전에 한 반도 안 되는 그 저수익 체제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뭐 글로벌 위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그 위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 다른 나라들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4대 금융그룹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위기 전 평균의 거의 그 평균까지 회복을 했고요. 또 일본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은행 수익은 오히려 많이 늘었다. 위기 전보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이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저수익 체제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내는 법인세 자체가 2011년에 은행에서 4조 원 정도 4.2조 원을 냈는데 아마 지난해는 1조 원대 수준으로 아마 감소할 걸로 예상을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떨어지면 일자리 지금 여러 가지 노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또 은행이 수익을 내서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있어야 대형 프로젝트 또는 리스크가 있는 대출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경제가 활력이 커지는데 은행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산 디플레가 발생하면은 아주 손쉽게 또 빠르게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고 금융이 그 실물 경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결국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고 통화 위축이 되고 물가 하락이 되고 경기 침체가 되고 또 정부 정책,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시장에 잘 워킹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94년에 미국 연준에서 그린스펀 의장이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3% 정도 그때 당시 굉장히 낮은 금리였습니다. 이거를 단계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8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의 S&L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5년간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반전을 시켰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당장 헤지 펀드들이 타격을 받아서 파산을 하고 단기간에 미국 증시에서 6천억 달러 또 채권 시장에서 9천억 달러가 증발을 하면서 여기서 손실을 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아시아 위기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버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냥 버블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기 대단히 어렵다. 이런 믿음이 존재를 했고 그것이 오랜 기간에 저금리를 또 그냥 유지를 했었고 그러다가 2008년에 서프라임 위기를 맞으면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 최악의 경제 불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딱 그 이후에 94년 이후에 20년 20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또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5년간에 걸친 제로금리, 저금리에서 다시 이제 금리 지금은 테이퍼링 상태에 있지만 내년 그래서 금리를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졌고 그때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그런 경제 구조적 상황이 자산 디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킬지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만약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경제 구조상 디플레이션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성장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가 만연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동원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디플레가 되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의 늪에 빠질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이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성을 항상 배제하지 말고 살펴봐야 되고, 특히 그 주식시장, 주택시장에서 자산 디플레 초기 현상이 벌어졌는지, 또 그것을 가리고 있는 어떤 착시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통화정책, 또 금융기능 회복 등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